일단 제일 먼저 알고 가셔야 되는 개념이 디지털이라는 거하고 아날로그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IT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디지털로 조금씩 진화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디지털의 반대말을 우리가 아날로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이 세계, 지금 이 세계가 아날로그 세계라고 한다면 비트로 이루어져서 가상화할 수 있는 종류를 디지털 세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두 세계가 너무너무 달라요. 아날로그 세계는 기본적으로 원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원자로 돼 있는 것들은 무게가 있고요. 무게가 있는 것은 크기가 있고요. 크기가 있는 것들은 이제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할 때 공간을 필요로 하고 이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조라든지 유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무한정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희소성을 바탕으로 한 어떤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형성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은 어떻죠?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는 빛의 속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 라인, 네트워크 라인이 깔린 데를 통해 가지고 다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무게도 없죠. 그다음에 크기도 없죠. 그다음에 국경도 없어요. 국경도 없고 그다음에 책을 예를 들어 디지털 책으로 해서 뭐 10만 권, 100만 권 우리가 갖는다고 해서 아날로그 도서관 같이 큰 공간을 필요로 하지도 않죠. 거기에다가 이게 무한하게 복사를 한다고 해서 복제를 한다고 해서 자원이 또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가격은 공급이 되게 많아지니까 0으로 수렴해 버려요. 유통 비용은 빛의 속도로 그냥 네트워크에 뿌리면 되니까 유통 비용도 0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많이 확산돼서 증폭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래도 이 디지털 세계하고 아날로그 세계가 따로따로 돌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충돌이 나지는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디지털 세계하고 아날로그 현실 세계가 계속 만납니다. 이 만남의 역사가 바로 IT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역사의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우리의 이제 역사의 현장은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실리콘밸리 하면 굉장히 뭐 요즘에는 IT 기업들,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유명한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실 텐데 사실 실리콘밸리의 역사는 냉전 시대에 시작을 했어요. 냉전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됐지만 당시에 소련이라고 부르는 국가가 있었고 미국하고 사이에 굉장히 사이가 나빴거든요. 특히나 핵전쟁 공포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소련에서 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면 미국 본토에 떨어지는 걸 되게 무서워했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기 위한 라인이 필요했는데 그 라인이 사실은 러시아에서 쏘면은 미국 서부를 지나서 가거든요. 서부에서 막아야 되니까 서부 쪽에다가 이런 뭐 로켓이라든지 항공 우주라든지 이런 기술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컴퓨터가 되게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실리콘 칩의 그 원료가 IC라고 하는 칩의 원료가 실리콘, 모래에서 나왔다. 실리콘이 많은, 모래가 많은 건조한 지역이 이렇게 계곡처럼 밸리처럼 돼 있다 그래가지고 실리콘밸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때 이제 중요한 기업이 한 두 군데 정도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지금도 있는 사과,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 이 회사를 창업한 두 괴짜들이 나와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스티브 워즈니액이라는 사람하고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955년생 같은 동갑내기인데 시애틀에 있는 굉장히 부잣집에서 태어난 친구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또 이제 그 고등학교 컴퓨터 클럽에서 만납니다. 뭐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들 중에 한 명은 하버드 대학교에 진학을 하죠.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고 또 한 명의 친구가 폴 알렌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두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한테 공이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나옵니다. 1974년. 그러니까 이제 거의 대학교 막 들어간 20세 딱 되는 그 해죠. 그 해에 알테어 8800이라는 세계 최초의 PC가 나옵니다. 퍼스널 컴퓨터라고 해서 조립형으로 만드는 거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냥 장난감 키트 같은 기분이에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랬는데 그걸 딱 보자마자 그게 잡지로 나왔거든요. 그 잡지를 보자마자 두 사람이 그걸 딱 갖고 가요. 한 사람은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그 잡지를 가지고 스티브 워즈니액을 찾아가죠. 왜?
아, 워즈니액, 네가 이제 드디어 활약할 때가 온 것 같아. 이 PC보다 너는 더 잘 만들 수 있어. 이보다 훨씬 더 나은 컴퓨터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자.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애플. 반대로 폴 알렌이라고 이제 빌 게이츠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공동 창업했던 인물은 같은 잡지를 가지고 빌 게이츠를 찾아가요. 하버드 대학교 다닐 때 우리가 말하던 그 시대가 온 것 같아. 자, 이제 이 퍼스널 컴퓨터에 돌아갈 수 있는 킬러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만들자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기업을 창업을 해요.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이 컴퓨터 시대를 열기 위해 창업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IBM이라고 하는 회사였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컴퓨터 하면 IBM이었거든요. 지금도 IBM 하면 되게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런데 세계적인 컴퓨터, 특히 이제 기업용 컴퓨터라든지 은행용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나사 같은 데 들어가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 다 IBM이 공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IBM은 PC를 안 만들었을까? 그전에만 하더라도 IBM 포함해가지고 세계적 컴퓨터 회사들이 다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이렇게 엄청난 기계는 전 세계에서 몇 대 필요하지 않아. 큰 기업들만 좀 있으면 되지. 뭐 개인들한테 뭘 필요가 있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상 만들진 않았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애플 같은 조그만 기업들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애플이 딱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굉장히 많은 컴퓨터 회사들이 생겼거든요. 막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으니까 IBM이 자존심이 상했죠. 자, 컴퓨터 하면 우리인데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 해가지고 IBM PC를 딱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고 진입을 딱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인텔이라는 회사가 등장을 해요. 인텔, 지금은 진짜 유명한 세계 최대의 반도체 회사 이렇게 됐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텔이 반도체를 만든 지 얼마 안 됐던 시기였거든요. 인텔의 CPU를 채택을 해서 컴퓨터를 만들게 되는데 그 컴퓨터가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고 있는 IBM 호환 기종, 지금은 그냥 PC라고 부르는데 처음에 IBM이 공개한 개별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IBM PC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애플은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때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성장한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에 소프트웨어 만들겠다고 해서 창업을 했다 그랬잖아요. MS-DOS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만들어요. 근데 이때 세 개의 계약이 나옵니다. 어떤 계약이냐 하면은 원래는 IBM 같은 회사가 그 컴퓨터를 만들 때 소프트웨어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잘 생각해 보시면은 계산기를 사신다고 할 때 계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는 계산기 살 때 딸려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산다고 했을 때 텔레비전 안에도 소프트웨어 들어가 있거든요. 텔레비전 사실 때 소프트웨어 가격 안 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는 컴퓨터 하드웨어가 더 중요했지 소프트웨어를 따로 뭐 돈 내고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랬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계약을 하냐 하면은 IBM 입장에선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니네 운영체제를 우리가 같이 공급을 할 거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줘. 독점으로 우리가 가져갈게. 이렇게 제안을 했었거든요. 근데 열심히 만든 다음에 빌 게이츠가 역제안을 합니다. 아니, 독점하긴 싫어. 돈을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니네한테 공급하는 건 니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PC도스라고 팔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대신에 우리가 독점 안 주고 가는 것도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도스, 그래서 MS-DOS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게 해달라고 해요. 당연하게도 옛날 대기업이었던 IBM 입장에서는 이런 계약을 할 리가 없습니다. 원래는 계약을 거절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IBM이 PC가 언제 나온다고 날짜까지 박아서 홍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면 우리 공급 안 할 거야. 계약 안 하면 공급 안 할 거야. 이렇게 굉장히 강한 어떤 그런 그 딜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날짜는 다가오고 살 수 없이 뭐 쟤네한테 줘봐야 뭐 큰일 있겠니? 하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되죠. 그게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성기를 열어요. 이 세 개의 계약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하드웨어 자체는 다 비슷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소프트웨어가 문제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MS-DOS라는 걸 가지고 오면은 IBM PC하고 똑같게 돌릴 수 있대. 막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하니까 그래? 그럼 MS-DOS 가지고 와서 해보자 했더니 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야? 이게 전 세계에서 같이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IBM 거보다 더 싸고 스펙이 좋은 컴퓨터를 막 만드는 회사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더. 그런데 MS-DOS만 깔면 어때요? 다 똑같게 성능이 거의 보장되다시피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러면 저 소프트웨어만 깔면 다 비슷해지는 거니까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드웨어를 잘 비교해서 사자.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소프트웨어의 시대가 열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이게. 왜?
하드웨어의 부속에 불과했던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단독으로 엄청 중요한 물건이고 엄청 중요한 제품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IT 역사에서 보자면 제일 중요한 변곡점 중에 하나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람들한테 많이 컴퓨터가 보급이 된 시기인 게 언제냐? 윈도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나오면서부터입니다. 왜? 윈도우는 쉽거든요. 이렇게 마우스라고 하죠. 이렇게 돌려가지고 포인트 앤 클릭이라고 그러거든요. 지적하고 꾹 누르는 거 있죠.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 눌러가지고 뭐 프로그램 실행하고 쓰고 이러면 되니까 이런 거면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서 보급이 크게 확대가 되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윈도우 95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공급이 되면서 전 세계 컴퓨터가 급격하게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갑부는 누구? 세계 최고의 회사는 누구? 이러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다 이랬다고요. 이렇게 전성기를 화려하게 열어젖히면서 빌 게이츠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설이 이제 윈도우 95를 시작으로 이제 크게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큰 변화가 옵니다. 1990년대 말에 인터넷 시대가 개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들 손 안에 들어오고 직접 써보고 한 시기가 언제쯤이었죠? 저희가 소위 말하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초고속 인터넷망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시점. 그 다음에 지금은 웹이라고 그냥 부르는데요.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해서 맨날 이제 주소 쳐넣을 때 www 쓰시잖아요. 그게 월드와이드 웹의 약자거든요. 그 기술이 만들어지면서 인터넷 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브라우저라고 부르는데 그 브라우저가 생기면서부터 사람들이 인터넷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90년대 말에서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막 보급된 기술이었어요. 자, 그러면 인터넷이 막 떴어요. 이제 드디어 뭔가 새로운 그 기업들이 나올 때가 된 거죠. 항상 이렇게 물결이 친다 그랬잖아요. 하드웨어의 시대에 한번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나왔고 소프트웨어 시대에 진짜 황제 같은 기업이 하나 나왔는데 드디어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비즈니스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 그럼 또 나와야 되겠죠. 어디가 제일 먼저 떴을까요? 제일 첫 번째가 포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기업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포탈, 우리나라는 이제 네이버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포탈이 뜻이 뭐냐 하면 문이란 뜻이거든요. 문. 이게 무슨 뜻이냐? 옛날에는 인터넷을 항해한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정보가 많아서 정보의 바닷속을 왔다 갔다 한다 그랬거든. 근데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원래 헤매거든요. 헤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면 좀 안 헤매게 누군가가 내 문을 좀 열어주는 데 없을까?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그 문에서부터 모든 걸 시작하는 곳, 이게 포탈이에요. 야후가 뭘 했냐면은 이렇게 클릭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디로 가면 될지를 잘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야후를 만든 사람이 제리 양과 데이비 파일러였거든요. 제리하고 데이빗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인터넷 가이드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인터넷 가이드로 와가지고 클릭하면 니네가 정보의 바다를 쉽게 항해할 수 있어. 이래가지고 제일 첫 문을 연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벌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돈을 벌었냐 하면은 광고로. 드디어 광고를 막 붙여가지고 인터넷에서 돈을 벌기 시작을 했고 이때 닷컴 버블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실리콘밸리에 투자도 많이 오고 하면서 야후 전성시대가 열리는가 했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야후의 전성시대에 새로운 기술이 되게 중요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술이? 검색이라는 기술이 나오기 시작해요. 인터넷의 그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검색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검색 기술을 막 개발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검색 전쟁이 벌어져요. 여러 기업이 등장을 했고요. 뭐 미국에는 뭐 야후부터 시작을 해서 라이코스니, 엑사이트니 이런 회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고 한국에도 토종 검색 엔진 회사들이 막 나와요. 10만이라든지 뭐 까치네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어디가 이길까? 막 이렇게 열심히 고민을 하던 시간이었어요. 그랬는데 전 세계를 통일한 기업이 등장을 하죠. 그게 바로 구글이에요.
구글은 처음에 어떻게 탄생을 했냐면 스탠퍼드 대학교의 대학원생들의 연구를 하다가 시작을 하게 돼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연구를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인용하는 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논문을 할 때 인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링크와 링크 인용 지수를 한번 갖고 해보면 굉장히 적합한 거를 빨리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쓰고 검색 엔진을 만들었는데 안 그래도 잘 된 거죠.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걸 사업화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지도 교수님 지인을 한번 만나요. 그분이 람슈리람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구글을 만든 그 두 창업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분한테 100만 달러 정도만 받을 수 있으면 팔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니네 얼마나 받을래? 100만 달러? 뭐 그 정도면 살 때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이 기술을 가지고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다니죠. 인맥이 넓으셨으니까. 뭐 야후도 찾아가 보고 엑사이트도 찾아가 보고 뭐 라이코스도 찾아가 보고 뭐 알타비스타 찾아가 보고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다들 뭐라고 답을 해줬냐 하면은 지금의 포털 비즈니스는 광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기술이 너무 좋다. 그건 내 인정하겠어. 다른 기술보다 확실히 빨리 찾아줘. 근데 너무 빨리 찾아준다는 거야. 너무 빨리 찾아주니까 광고주들이 광고 충분하게 못 보고 사용자들이 여기서 나간다고. 이렇게 되면은 광고주들이 싫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기술에 투자할 수 없고 이거 못 사주겠어. 이렇게 거절을 당하고 와요. 근데 이때 엔젤 투자자가 사실은 이 기술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진짜 지금 현재 가장 시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들을 찾아가서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결국 답은 뭐라고 해준 거냐 하면은 아니 뭐 기술은 좋은지 모르겠는데 시장에서는 별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이런 정도의 답을 하고 온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뭐 이런 그 자본 투자하시는 분들 같았으면 야 전문가가 그러는데 니네 기술은 좋은데 그냥 뭐 팔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냥 논문이나 써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람슈리람이라고 하는 이분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 내가 봤을 때 니네 기술이 진짜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지금 현재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사비를 털어서 지원해 줄게 해가지고 즉석에서 수표를 쫙 써가지고 자, 이 돈 갖고 해봐. 딱 주고 그리고 재무 관련된 일을 내가 맡아줄게. 해가지고 조인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가 됩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보다 이제 좀 앞서가지고 창업했던 되게 유명한 또 회사가 있어요.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아마존은 전자상거래에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그 제프 베조스하고 이 람슈리람하고 친구였어요. 제프 베조스가 시애틀에서 하루는 한번 전화를 해본 거예요. 요즘 재밌는 친구들 없니? 너 재밌는 친구들 많이 만나잖아. 그랬더니 안 그래도 재밌는 친구들 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얘네들하고 같이 밥이라도 먹자 해서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해요. 이 두 창업자하고 구글의 두 창업자하고 제프 베조스하고 그다음에 람슈리람이 만나죠. 람슈리람이 만났어요. 제프 베조스가 물어봅니다. 이 두 젊은이들한테 니네들 도대체 뭐 하려고 이런 걸 만들었니? 라고 했더니 이 두 창업자가 뭐라고 답을 했냐 하면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복제하고 싶어요. 그렇게 복제한 것들을 굉장히 쉽게 찾고 가치를 연결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와 혁신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꿈을 얘기를 한 거예요. 보통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말도 안 될 것 같은 엄청난 꿈을 얘기하면 얘네가 과대망상에 빠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잖아요. 그랬는데 제프 베조스가 어떻게 결정을 하냐 하면은 와 니네 비전 진짜 마음에 든다 그러면서 백지수표를 줍니다. 니네가 받고 싶은 돈을 여기 써내라.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투자해 줄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상당한 돈을 써냈고 제프 베조스가 그 돈을 투자를 해줘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구글이 탄생을 해요. 투자도 받고. 만약에 그런 투자자들이 없었다면 람슈리람 같은 사람이 없었고 제프 베조스와 같은 안목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존에 있었던 그 야후 포함한 이런 포털 회사들이 지금도 뭐 잘 됐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검색 엔진의 발전이 더뎠을 수도 있죠. 최소한 구글이라는 회사가 지금처럼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이 스타트업이라든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때에는 창업자들도 중요하지만 투자자들의 안목과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